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반고정 게스트 박혜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일단 댓글 소개하고 시작할까요? 댓글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어디에서 언급이 됐더라고요. 우리 저 오디오 클립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이동우의 10분 독서. 이동우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긴 인터뷰 말미에 그러니까 구독자 수 2만 명 돌파 기념으로 인터뷰를 하셨던 거죠. 네, 말미에 다른 오디오 클립 뭐 책 관련 프로그램 뭘 추천하시냐 그랬더니 제일 먼저 YG와 JYP의 책걸상을 즐겨 듣는다. 네, 내심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에이, 경쟁자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지금 청취자 수가 적죠. 네, 그거 덕분에 좀 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YG와 JYP의 책걸상 채널 잘 듣고 있고 기회가 되면 한번 뵙고 싶다라는 언급도 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동우 선생님 한번 모실까요? 이동우 선생님은 책은 안 쓰시나요? 그러니까요. 이동우 선생님 저기 출연하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되게 센 척한다, 막 검토해 본다 이러고 네. 되게 댓글 남겨주시면 기꺼이 모시겠습니다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거죠 지금. 내신 경쟁자. 자, 루시 킴님이 댓글 주셨는데요. 책처방 돈에 관하여 편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가계부 읽고 돈을 개념 없이 쓰던 저 또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추천해 주신 책들도 읽어볼까 합니다. 책걸상 틈틈이 잘 듣고 있고요. 책 고르는 걸 참 어려워했는데 여기서 소개해 주신 책들 많이 읽고 있습니다. 책에 관한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닉네임 좋은가봄님도 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애청자신 것 같아요. 전에도 비슷한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았는데 소개해 주셨던 너의 채장을 먹고 싶어를 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12km의 거리에 작은 도서관을 다녀왔고 가주오 이식으로 책이 있는 도서관은 동쪽으로 10km, 또 넛지 등의 책은 남으로 한 6km 있는 도서관에서 찾았습니다. 책걸상에서 소개된 책을 찾아 동서남북 도서관 순회 중이랍니다. 예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은 군인입니다. 남편의 직업 따라온 여기 연천은 시골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책을 사서 읽을 수도 있으나 이 작은 도서관을 찾아다니는 것도 무척 즐거운 일상입니다. 지난번 아들을 군대 보낸 어머님 편의 책처방을 부대 열혈 청년에게 남편을 통해 소개해 주었답니다. 프로그램 추천과 함께요. 무료하지만 긴장되는 전방 군사 지역에서 위안이 되어주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저희 남편 군생활 무사히 마칠 때까지 오래오래 부탁드립니다. 네, 도서관이 진짜 많이 늘었나 봐요. 네. 시골 마을마다. 그 도서관들이 새로 나온 좋은 책들을 많이 사주셔야 네. 또 이 출판 시장도 활성화되고 책 읽는 인구도 점점 늘어날 텐데요. 뭐 어쨌든 연천같이 작은 도시에도 도서관이 많다고 하니까 일단 기쁘네요. 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근데 북으로 12km, 동쪽으로 10km. 아니 뭐 이분이 책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다니시지는 않을 테고. 네, 그 도서관을 또 찾아다니는 또 맛이 있잖아요. 네. 저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마다 도서관들 특징이 다 다르고 도서관들 컨셉도 다 달라서 도서관 이런저런 도서관 다니면서 책 고르는 거 되게 재밌어요. 네. 그 병원에도 도서관들이 따로따로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 가면 의학 도서관이 꽤 크게 있는데 지난번에 그 서울 아산병원 도서관에 계신 분들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강의료도 얼마 안 되는데. 네. 특별히 강조하시는 분요 강의료도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강의했다는 사실 아닌데. 아니 그 도서관에서 부르시니까 그 뭐 조건 안 따지고 아예 가야죠라고 가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좋은 강연들을 많이 해요. 그 YG도 도서관에서 부르면 왠지 막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저도 도서관에서 불러서 많이 다니는데 제가 사는 곳이 이제 경기도 고양시잖아요. 그쪽이 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의외로 고양시 도서관에서는 저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경기도에 작가들도 많이 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단위 면적당 그 작가들이 가장 많이 서는 도시가
경기도 고양시고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 작가들이 제일 안 사는 동네가 강남구랍니다. 면적당인가요? 여기? 네, 인구당 아니고. 네. 그렇군요. 네. 그 참 듣다 보니 왠지 씁쓸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서평 책을 써서는 강남에 살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게. 책을 써서도 강남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네. 그 미국에 잘 나가는 작가들은 흔히 막 맨하탄에 살고 그러던데. 맨하탄에도 살고 뭐 어째 비싼 동네 많이 사시는데 그 비결은 뭘지 한번.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뭡니까? 네, 오늘은 아마 제가 저희가 이제 책걸상 하반기 특집 이런 거 할 텐데 아마 그때 하반기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 중에 한 권으로 꼽지 않을까 싶은 책입니다. 무슨 책이죠? 힐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유명한. 네, 유명하죠. 미국에서도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올 여름 정도에 소개가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입소문을 타서 꽤 팔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흐름출판이라는 출판사에서 약간 마케팅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독자들이 이제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책인데 읽어봤더니 역시 저는 명불허전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이 책을 소개하는데 어떤 게스트를 모실까 좀 고민을 했었죠. 네, 저희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미국 사회에 좀 정통한 현대 미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 전문가를 모실까. 네, 아니면은 후보도 이제 있었는데 사실. 네, 그리고 아니면은 뭐 홍기빈 선생님 아마 이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존재하시고 팬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소장 경제학자로 굉장히 입담도 거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불평등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좀 촉수를 세우고 계시는 분이시라서 그런 홍기빈 선생님 같은 분을 모실까 뭐 이런 생각도 그러려고 했었고 했는데.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후보도 있었나요? 네, 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막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다 제치고 박평을 모신 이유가 있죠. 네. 박평이 이 힐빌리 엘리지 이 책에 관련된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왔어요. 최근에 한 2주에 걸쳐서. 네, 2주에 네. 걸쳐서 다녔습니다. 중부부터 동부까지 쭉 훑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 힐빌리의 노래를 위해서 입담과 촉수 면에서 앞서지 못하는데 네, 그 생생한 어떤 미국의 현장을 보고 오려고 노력했죠. 네. 근데 일정을 보니까 네. 그 힐빌리의 노래 현장을 취재하려면 그 흔히 말하는 그 러스트 벨트 좀 못 사는 동네 여기를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잘 사는 동네 위주로. 잘 사는 동네 위주로 뭐 시카고, 뉴욕 이런 데 갔다 왔더라고요. 네, 관광 코스죠. 진짜 취재를 갔다 온 건지 놀러 갔다 온 건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만은 하여튼 방금 미국에서 돌아온 박혜진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힐빌리의 노래를 녹음하기 전날 또 트럼프가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왔다가 또 갔어요. 네, 굉장히 환대를 받고 환대를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환대도 받고 욕도 네, 먹고, 욕도 먹고 그러면서 역주행도 하고 왔다 갔고 그러니까 이 힐빌리의 노래가 미국에서 화제가 된 또 배경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고 하는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모로 되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저희가 힐빌리의 노래를 이번 주에는 같이 읽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방금 미국에서 돌아온 박평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사실 이 책의 저자 나이가 이 책이 처음 출간될 때 31살이었어요. 지금은 33살, 1984년생인데 제가 198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세대적으로 조금 이제 비슷한 어떤 감수성들을 좀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 책 또 가능하면 소개 안 하려고 그러고 질투가 나서 자, 부질없는 자부심, 자존심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쑥 빠져드는 걸 보고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자, 뭐 미국 가서 뭐 어디 뭐 하고 왔습니까? 저는 이제 뉴욕에 한 일주일 있었고요. 나머지는 도시들 조금씩 옮겨 다녔는데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뉴먼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곳곳마다 기념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약간 미국 역사 덕후의 어떤 공간들을 보는 것처럼 좀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이제 국가라는 가상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미국에서 좀 많이 했고요. 근데 진짜 좋았던 건 너무 좋은 곳, 풍경이 좋은 곳에 가면 기념관이나
전시회 이런 것들이 수준 높은 아름다운 뭐 뮤지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1776년에 이제 독립을 한 다음에 이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을 포함한 미국인들의 가장 큰 컴플렉스가 역사와 전통이 없다라는 것.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그 전에 이제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역사와 전통은 있었지만은 어쨌든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이제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전통 만들기에 굉장히 주력을 했는데 그 이제 흔적들이 바로 이제 방금 박평이 미국 가서 보고 온 각종 기념물, 뭐 기념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런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뭘 보면서 했냐면 그 워싱턴 DC에 갔는데 그 국회 도서관 한 번씩 다 들르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 블록에 폴저 셰익스피어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폴저 부부가 만든 셰익스피어 도서관인데 가면 이제 셰익스피어 유물들이 다 있고 희귀본들이 다 있고 공간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제 그 학자들, 그 셰익스피어 학자들만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 옆에는 또 엘리자베스 시대를 그대로 재현한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극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셰익스피어 작품들만 이제 공연을 하고 실제로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거기서 네, 공연이 계속 공연이 되고 돼요? 있어요. 저녁에 저도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미국은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곳이 아니고 셰익스피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지만 셰익스피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이고 사실 문화적인 저변이라는 게 어떤 천재에 의해서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천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돈과 어떤 마음들로 이렇게 높아지는 거라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선진적인 부분들을 좀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돈이 딱 돈이, 귀에 꽂히네요. 네. 돈도 있고 교양도 있고 이런 사람들. 자, 힐빌리의 노래는 이게 어떤 책인가요? 처음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좀 먼저 하자면 일단 힐빌리의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힐빌리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 흔히 이제 우리가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동부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가로지르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는데 그 에팔레치아 산맥의 그 서쪽이죠. 서북쪽 정도부터 이제 그 뭐 시카고, 디트로이트, 미시건 등등의 5대호 주변까지의 큰 공업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공업지대가 한때는 미국의 심장이었었다가 뭐 위치상으로도 미국의 딱 중북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거기서 이제 융성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미국을 먹여 살렸었는데 198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그 녹이 쓴 벨트라고 해서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데 그곳에서 태어난 가난한 저자가 어떤 성장기를 보내서 비교적 지금의 성공한 실리콘밸리의 사업가가 되었는지를 회고한 성장담, 회고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저 요약을 잘 한 건가요? 힐빌리의 정확한 뜻은 네. 뭐 설명하다 좀 말았는데 네. 하여튼 미국 중부, 주로 중부나 남부 쪽에 살고 노예 경제 시대의 날품팔이부터 시작해서 소장농, 광부를 거쳐서 기계공이나 육체 노동자로 살았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백인인데 노동자 계층,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백인 노동자,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을 좀 통칭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힐빌리라는 게 있고, 레드넥, 그러니까 빨간 목. 네. 항상 육체 노동하니까 이제 목이 좀 붉게 글러서. 그래서 레드넥스라는 말도 쓰고 이런 표현도 쓴대요. 화이트 트래쉬. 백인인데 약간 좀 잘 안 풀린 사람들. 네. 어쨌든 힐빌리라는 그 단어 자체도 이번에 저는 처음 알게 됐는데 사실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나만 몰랐던 건 아니군요. 네. 박평도 처음. 저도 처음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이야기로 보면,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난 그런 그렇죠. 캐릭터의 이야기인데 어떤 게 좀 새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힐빌리라는 또 새로운 포인트가 그 미국 사회에 줬던 좀 신선한 게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마 미국인들 중에서도 이 책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을 테고 읽지 않고서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게 힐빌리의 노래가 굉장히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번역본이 나왔을 때 먼저 손이 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고 그런 아메리칸 드림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보긴 어려운 게 보통 아메리칸 드림은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죠. 가서 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약간 이제 변형된 그러니까 미국의 가난한 사람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성공한 이야기. 미국판 계룡남 네, 스토리. 네. 거기에다가 심지어 저자 나이도 어려. 가지고 뭐 80 뭐 4년생한테 내가 뭘 배울 게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좀 있어서 안 하다가 JYP가 읽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우리 한번 책걸상에서 해보자라고 해서 책은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단숨에 읽은 거예요. 너무 생각할 거리들을 막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반기에 가장 좋았던 책 중에 한 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31살이 쓴 회고록이라고 해서 좀 넌센스잖아요. 사실 살아왔던 시간보다 맞아요. 통상적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이 쓴 회고록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죠. 그리고 책 처음 이제 어떤 목차라든지 컨셉을 봤을 때 한 가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 1996년도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으로 초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제 장승수 씨가 막노동꾼이었는데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을 공부로 극복해서 이제 서울대 인문학을 들어간 이제 전형적인 어떤 그런 공부 영웅 서사 를 좀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전혀 다른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 책이 어떤 개인의 이야기였다면 이 책은 그 벤스라는 주인공이 있지만 그 주인공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 그리고 그 부모 그러니까 조부모 세대를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뭐 가난의 연대기, 가난의 어떤 계보학처럼 그런 그 확장된 그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어서 그냥 이것이 그 31살의 회고록이 아니라 그 3대에 걸친 인생들의 회고록이라고 보면 이거는 충분히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책이었죠. 그 대목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제 요약을 할 때는 그 힐빌리로서 태어난 가난한 한 청년의 성공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왜 성공하게 되었는지가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왜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자는 방금 박평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이제 그 이전까지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도대체 미국에서 힐빌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떤 존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복원을 한 거죠. 네. 이 책은 근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알려주는 뭐 자기계발서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거꾸로 자기 같은 사례가 왜 나오기 힘든지 네, 거기 그 동네 출신들은 왜 성공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한 고발이라 그럴까요? 그런 스토리가 더 메인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좀 불합리하니까 그러면 자기 같은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미국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개인 차원의 뭐 노력 이런 거 하세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그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 쓰셨던 김태영 선생님 오셨을 때 잠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이 두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홍준표 뭐 자유한국당 대표처럼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지 못하니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한때 몸담았던 이웃들이나 계층을 되게 멸시하고 되게 이제 모욕을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색을 한다는 거죠. 왜 나는 거기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 왜 나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를 사색을 하면서 이제 그게 자기 개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운이 좋았고 어쩌면 나는 내 이웃들한테 없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고
그런데 내 이웃들은 왜 그런 걸 가질 수가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힐빌리의 노래의 저자의 질문은 이제 명백하게 이제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있는. 네. 그리고 또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은 자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안정된 지위에 있지만은 자기도 언제 또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끊임없는 그런 공포 같은 것도 언뜻 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늘날의 미국 사회의 중산층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 같은 것들이 책에 또 있어서 그런 것도 저는 좀 이렇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벤스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 벤스가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인데요. 저자죠. 제이디 벤스. 네. 벤스가 이제 힐빌리는 이제 두 부류다.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의 엄마처럼 이 벤스의 엄마가 좀 답이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마약에 빠져 있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여러 이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타락한 인생을 살거나 혹은 이 외할머니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고 어떻게든 이 계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은 손자들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 그런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벤스에게 불행이었다면 이 할머니는 벤스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 대한 얘기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 캐릭터가 이제 개팍하기도 하고 말도 좀 막 하시고 네. 근데 또 굉장히 따뜻하고 또 좋은 손자들에게 굉장히 헌신적이고 네. 이런 할머니와의 애정이 굉장히 이 작품 전체의 어떤 정서를 좀 결정할 정도로 어떤 따뜻함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전라도 출신인데 전라도 출신의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전라도 남자들은 일을 안 하고 모든 일은 전라도 여자들이 다 한다. 근데 실제로 들에 가보면은 남자 어르신들은 항상 그늘에서 놀고 있고 할머니들은 이제 막 밥 메고 막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가끔씩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은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생각해 보면 저희 집도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그 양복을 빼입고 어딘가 이제 출타를 가시고 집안일은 할머니가 많이 집안일인 혹은 들일은 할머니가 많이 하셨던 그런 게 있는데 이 힐빌리의 노래에 나오는 그 할머니도 맞아요. 그렇죠. 네, 할아버지는 항상 술 마시고 막 사고 치고 나중에 좀 정신을 차리시긴 하셨지만은 기껏해야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면 자동차 수리하는 건데 그거는 취미생활이죠. 취미생활. 네. 괜히 멀쩡한 자동차, 괜히 오래된 자동차 가져다가 막 이렇게도 고쳐보고 저렇게도 고쳐보고 다른 차로 바꾸라고 하니까 이 좋은 차를 왜 바꾸냐? 계속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 YG도 집에 계신 그 높으신 분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YG는 막 회사 그만두고 막 마리조와 프리랜서지 지금 맨날 책만 읽고 한량처럼 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동분서주 하면서 이번 달에도 알파한테 얼마를 갖다 줘야 돼 이러면서 동분서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있는데요. 사나요? 네네. 자, 이 제이디 벤스라는 저자는요,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켄터키주 잭슨. 역시 그 힐빌리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네. 거기를 오가면서 자랐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해병대에 들어가서 이라크에서 근무를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거쳐서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셔널 리뷰의 기고자로 활동하고 있고 실리콘밸리에서 뭐 투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진짜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이제 짚어지는데 사실 운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어요. 네, 본인의 노력도 많이 했지만은 운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고 또 본인이 굉장히 뭔가 좀 규율이 잡히지 않고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 군대 경험이라던가, 근데 군대 가서 망가지는 사람도 많고 전쟁터 가서 망가지는 사람도 많은데 이 벤스 같은 경우는 운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기회들을 이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포착을 했고 또 로스쿨에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는데 그 와이프는 비교적 유복한 집안의 딸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자기가 갖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영향을 또 이 벤스에게 준, 그래서 이제 벤스가 이제 이런 책까지 쓰게 된데도 뭐 그런 굉장히 주변의 조력자들이나 운 같은 것도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한국인이 읽었을 때 뭐 특별히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네. 예, 하지만 그 미국 사회의 현재 문제점, 그리고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그리고 더 좀 확대 해석하자면은 왜 그 뭐 라스베가스에 최근에 뭐 총격 테러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하여튼 이 미국 사회에 멀쩡한 백인들 중에도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뭐 그리고 미국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그 최근에 뭐 약간 그 보수 우경화 흐름이라든지 뭐 그런 등등에 대한 분위기, 원인들을 조금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네. 그리고 저는 그렇다면은 그런데 관심이 없는 한국 독자들은 힐빌리의 노래를 읽을 필요가 없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저는 힐빌리의 노래를 읽으면서 떠오른 한국 책이 있었어요. 뭡니까? 그 사당동 더하기 25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2012년에 나온 책이라서 아마 이제 읽으셨던 분들도 제목에 가물가물한 책일 텐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이 조은이라고 하는 그 이화여자대학교의 사회학과 선생님이 25년간 사당동의 한 가족의 살아온 과정을 추적하는 거예요. 예. 본인 그리고 이제 본인의 대학원생들, 또 대학원생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성 이제 학자가 됐죠. 근데 계속 이제 팀을 이루면서 해서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린아이였던 친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이 책을 낼 시점에는 이제 성인이 된 거죠. 이제 30, 40대 성인이 된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난이 어떻게 대물림되는지를, 그러니까 그 주인공들로서는 되게 좀 아픈 기록일 텐데 그걸 이제 쭉 추적한 책인데, 저는 그 사당동 더하기 25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사당동 더하기 25하고 힐빌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당동 더하기 25의 저자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쓴 거고, 외부자죠. 네. 네.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해서 뭐 대학 교수가 되고 이런 분은 아니라는 네, 거예요. 네, 그거만 다르고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설정은.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큰 차이점이죠.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뭐 가난이라던가 가난의 대물림이라던가 왜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뭐 이 힐빌리의 노래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뭐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걸로 노력을 하는데도 왜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미경을 들이대고 뭐 때로는 인터뷰도 하고 때로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했는데 대부분 다 외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힐빌리의 노래는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직접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해온 사람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책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난의 대물림이라던가 아니면 산업 공동화 때문에 갈수록 지방 도시들이 황폐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청년들이 내가 좀 더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난이 계속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힐빌리의 노래는 좀 우리를 좀 이렇게 비춰보는 것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우리가 뭐 땅이 좁아서 미국처럼 이렇게 힐빌리들이 모여 사는 동네 이렇게 특정할 수 없을 뿐,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많은 힐빌리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사는 동네도 있고, 또 거기 출신들이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도 똑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 사회는 앞으로 이런 이 책의 저자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이 좋았다고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쓴 다음에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짧은 부분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어떤 선생님 한 분이 너무나 공감한다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대목이었어요. 가난한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지 그 원인을 찾는 회의 내내 학교 등의 공공기관의 책임만 언급하는 부분이 저자인 나는 쉬이 이해되지 않았다.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최근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방황하는 아이들의 목자가 돼주길 바라지. 그런 애들 대부분이 늑대에게 길러진다는 현실을 툭 까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야.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 선생님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가난의 대물림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가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만은 사실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면서 절망감을 느끼는 선생님들의 사연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딱 그 댓글을 단 분도 정확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공동체라던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가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규율하고 이끌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힐빌리의 노래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방점을 찍은 게 바로 가족이나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행운 하나 아니었죠. 네. 예. 아버지가 수시로 바뀌고 어머니는 약물 중독이 되고 그래서 이 벤스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돌이켜 보니 가장 중요했던 시기가 바로 할머니와 살았던 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3년은 어머니로부터 떨어져서 할머니와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3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이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주로 이 벤스가 가정 내에서 경험했던 가정 폭력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쓰고 있고 2부에서는 이제 이 친구가 대학에서 이렇게 사회로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2부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좀 주목을 더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저는 1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가정 폭력이라는 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가 얼마만큼씩은 경험을 하면서 크거든요. 근데 그것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금기라는 걸 알아서 어디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경험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내면적으로 이제 쌓여서 어떤 성격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내적 심리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1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저희가 지금 책의 전반적인 개요랄까요? 소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벌써 시간이 돼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책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